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하면서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한이 어제 신형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화성 12형인데 네. 일단 이게 사드의 요격 범위에서도 벗어난다고 하는데 하강 속도 때문이겠죠. 아무래도 이 미사일 개발 속도가 좀 빨라지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북한의 미사일 개발 속도가 굉장히 급피치를 올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보면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급 개발이 앞으로 한 2, 3년 정도 걸릴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만 그저께 발사의 결과를 놓고 본다면 그것이 한 1년 정도는 더 빨라진 건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드의 요격 범위를 지금 벗어나는 그런 미사일 발사가 그제 이루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강 속도가 마하 15에서 24 정도 나옵니다. 그저께 발사했던 화성 12형이. 근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성주에 배치되어 있는 사드 요격 미사일 체계는 마하 7에서 8 정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도가 맞지 않는 거죠. 네. 그렇게 본다면 북한이 지금 화성 12형을 고각 발사해서 한반도의 휴전선 이남으로 만약에 그것을 발사할 경우에 사드 체계로서도 그것을 요격할 수 없다. 내려지는 속도가 빨라지면 요격을 못한다. 그렇습니다. 고각 발사일수록 또 내려지는 속도는 더 빨라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김정은이 웃으면서 참관하는 모습도 보여지고 미국 본토가 타격권에 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수준이 되려면 2, 3년이 좀 걸릴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 부분도 이번 발사로 인해서 좀 속도가 빨라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북한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북한에서 미사일 발사를 하고 나서 그것이 성층권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대기권으로 내려올 때 엄청난 고열과 그 충격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이걸 견딜 수 있는 합금 기술이 명확하게 확보되어 있느냐 하는 건데 지금 아마 그저께 발사에서도 아마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한 북한의 어떤 그 실험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정확하게 탄착 지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그 유도 체계랄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돼 있느냐라고 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만약에 북한이 미국 본토에 쐈는데 네바다 사막에 떨어뜨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만약에 발사했을 때 LA랄지 이런 미국에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정확한 탄착 지점을 형성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들이 지금 북한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느냐 이 부분에서는 아직은 퀘스천이 있는 부분이고 또 지금 거리 문제도 이번에 보면 4,500에서 한 5,000km 정도 그 비행을 할 수 있다. 우리가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데 그 정도면 알래스카 일부, 그다음에 하와이 정도가 최종 탄착 지점이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북한으로서는 좀 더 그런 속도를 빨리 내면서 북한이 미국을 완벽하게 겨냥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그런 능력 그것들을 확보하는 그 시점을 북한 최대한 빨리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에게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은 금지하는 이 레드 라인을 강조를 했었는데 이번에 ICBM보다는 한 단계 낮은 IRBM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레드 라인을 좀 지키면서 미국에 좀 위협을 하는 이런 효과를 좀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정확한 말씀입니다. 지금 북한이 이번에 행동하는 것을 보면 ICBM은 아니지만 ICBM에 근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엔진 추력을 높이면 이번에 보면은 화성 12형에 엔진이 하나 달려 있었는데 만약에 엔진을 2개 또는 3개, 4개를 합쳐서 달게 되면 추력이 더 세집니다. 그러니까 밀고 올라가는 힘이 더 세지는 것이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더 멀리 보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은 엔진 하나짜리를 발사하면서 그것도 북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중장거리 미사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거리 미사일이 아니고 중장거리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북한은 레드라인에 근접하면서도 효과는 최대한 극대화시킨다. 충격은 극대화시키면서서 제재는 솜방망이 또는 제재는 피해갈 수 있는 그런 수준에서의 행동으로 그 화성 12형을 발사했다. 그렇게 본다면 북한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사고한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도 아슬아슬한 도발은 계속될 텐데 이 레드라인에 근접한 다음 도발은 그럼 어떻게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아까 리포트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이제 6차 핵실험 가능성 여부인데요. 6차 핵실험 그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은 상당한 고민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북한이 이제 표준화랄지 또는 규격화 이런 그 핵 폭탄 능력은 실험을 5차 핵실험 때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고폭 실험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발력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실험을 통해서 핵 그 폭탄의 완전한 어떤 그 확보 이것을 선언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북한 입장에서 만약에 6차 핵실험을 조기에 실시했을 경우에 그기에 따른 후폭풍을 감내할 수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굉장히 지금 불편해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미국도 대화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카드까지 들고 있고 문재인 정부도 역시 대화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6차 핵실험까지 간다는 것은 그 자체를 완전히 허물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제 그런 상황까지 북한이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은 북한이 나름대로의 지금 상황 속에서 상당히 그 여러 가지 지금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은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좀 강한 입장으로 돌아서는 모습인데요. 북한이 이러는 이유가 좀 미국과의 대화 국면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이러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가장 확실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미국에 대해서 최대한 미사일 성능을 끌어높여가지고 그걸 갖고 미국과 협상한다. 그러니까 미국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까지 올려놓고 그러니까 만약에 ICBM 발사가 가능한 그런 능력을 북한이 확보하게 된다면 미국 국민들은 아마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보면은 미국이 본토를 공격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2차 대전 때도 하와이 진주만까지만 공격받은 것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북한의 어떤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한 정권으로 미국 민들이 의식하고 있는데 미국에 대해서 북한이 핵 투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본토를 향해서 갖고 있다. 이것은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을 북한은 철저하게 노리면서 그 속에서 그런 협상력을 극대화시킨다. 그래서 을의 입장이 아니고 갑의 입장에서 미국과 협상하겠다. 이것이 북한의 지금 명백한 의도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긴급 회의를 열어서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고 이에 앞서 현지 시간으로 어제죠. 안보리는 북한이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제재가 좀 이뤄질까요? 현재로서는 강력한 규탄을 넘어서는 특별한 제재를 더 가중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핵실험이랄지 또는 ICBM 발사를 한 게 아니고 거기에 근접하는 정도까지 하면서 그 미국과 국제사회의 제재의 범위를 그 라인을 넘지 않았다 이렇게 북한은 판단하는 것 같고요. 또 미국이나 국제사회 특히 유엔 차원에서의 제재가 그동안 뭐 6, 7개의 지금 그 안보리 결의안이 지금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재 수단이 나오기는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개인과 어떤 북한의 이번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좀 광범위하게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그런 기업이랄지 이런 회사를 제재하는 이런 추가적인 어떤 제재를 넘어서는 아주 북한에 대해서 색다른 제재 수단들은 이번 발사로 나오기는 좀 쉽지 않다. 다만 국제사회가 상당히 강력한 규탄 또 미국이 지금 보면은 트럼프 정부가 대화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만 이번 발사로 미국에서 대화 이야기는 좀 쏙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번 주에 4강 외교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면서 특사단을 파견을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또 근데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이 특사단의 어깨가 좀 무거울 것 같은데 역할 또 어떤 걸 기대해 볼 수 있을지도 짚어주시죠. 이번 특사단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제 4강에 다 보내는 건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와 그 4강 정부들 간의 파이프라인을 완벽하게 구축하는 겁니다. 대화의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건데 사실 트럼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좀 정책적으로 좀 입장이 좀 그렇게 맞는 정권들은 아닙니다. 진보 보수 뭐 이렇게 우리가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중요한 것은 트럼프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정확하게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세세한 협의까지도 가능한 그런 신뢰 속에서의 협의가 가능한 그런 그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 시진핑 지도부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또 푸틴과 뭐 아베 정권과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한미 또 한중
한미 중의 협력 속에서 북한의 추가적 행동을 억제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그 대화 또 설득 또 압박 이런 것들을 병행하는 이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번 특사 파견은 굉장히 시의적절하면서도 매우 중요한 그런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협력과 대화가 필요하겠군요. 알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